내 인연, 고고한 척하지 마라. 너는 이제 양반댁 귀한 따님이 아니라 사람 목을 치는 망나니의 계집이란 말이다. 시뻘건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대한 춤칼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술에 쩔어 눈이 뒤집힌 사내. 조선 팔도에서 가장 천하다. 손가락질 받는 망나니 무룡. 그가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새하얀 소복 차림의 여인에게 비릿한 입술을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오늘 밤 내가 모셔야 할 서방님이 바로 나다. 옷을 벗거라. 당장.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하여 곱디고 온 양반 집 교수에게 이토록 가혹한 운명을 내리셨단 말입니까?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곳에 행복만 가득하길린 축원합니다. 한양도성 안에서도 학식 놓고 성품대 쪽깎기로 소문난 선비 진사이 외동딸 다인. 그녀는 본래 비단길만 걸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수려한 용모는 마치 달빛을 머금은 백목련 같았고 붓을 잡으면 명필이요 술을 놓으면 나비가 날아든다 할 정도로 재주가 뛰어난지요. 허나 그 모든 영화는 하룻밤의 꿈처럼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진사가 간신배조 참판의 모함에 빠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사한 그날부터 다인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가사는 모조리 정몰당하고 노비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남은 것은 병든 노모와 다인 그리고 산더미처럼 불어난 빚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이를 어째. 차가운 잇목에서 쿨럭거리며 피를 토하던 어머니마저 화병으로 세상을 뜨던 날,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탐욕의 화신들이었지요. 조참판의 집사 노릇을 하며 온갖 악행을 도맡아 하던 마르모가 놈이 상주 머리띠를 두른 다인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이년아, 내 아비 가진 빚이 얼마인지 아느냐? 죽은 어미 장례라도 치러주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 다인은 오가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대감, 제발 어머니 장례만이라도 치르게 해 주십시오. 그 은혜는 제가 평생 종이 되어서라도 갚겠습니다. 제발요. 눈물로 범벅이 된 다인의 얼굴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오가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인의 고운 턱을 거칠게 들어 올렸습니다. 종, 흥, 너 같은 년을 데려다 어디에 쓰겠느냐? 물 깃는 것도 서툴고 장작 패는 것도 못할 텐데. 허나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오가의 눈빛이 징그럽게 번들거렸습니다. 저기 성박, 서소문 밖 시구문 근처에 사는 사내가 하나 있는데 장가 갈개 집을 구한다더구나. 돈은 넉넉히 준다 하니 내가 그 집으로 팔려가면 빚도 탕감해주고 내 어미 장례비도 쥐어주마. 다인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을 거적에 말아묻을 수는 없었기에 그녀는 피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며칠 뒤 다인은 보찌만 아달랑 메고 오가이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한양의 화려한 기와 집들을 지나 점점 인적이 드물고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성 밖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시구문이라 불렀습니다.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이 지나다닌다는 그곳. 음습한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그 길 끝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집 근처에 다다르자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것은 짐승이 누린 내 같기도 했고 오래된 핏비린 내 같기도 했습니다. 마당에는 정체모를 붉은 얼룩들이 낭자했고 녹슨 칼과 창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다인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 인사드리거라. 오늘부터 내가 모실 서방님이다. 오가가 낄낄거리며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그 안에서 튀어나온 사내의 모습에 다인은 그만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산바람 머리는 빗질 한 번 안 한 듯
엉켜 있었고 얼굴은 검댕과 흉터로 뒤덮여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그의 손에 들린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목을 단번에 베어 넘긴다는 거대한 망나니 칼. 그 칼날에는 아직 채 마르지 않은 붉은 선혈이 끈적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인이 팔려온 곳은 조선 팔도에서 가장 천대받고 누구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사형 집행인 바로 망나니의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정보다 더 아래, 귀신보다 더 무서운 존재. 술에 취해 칼춤을 추며 죄인의 목을 베고 그 대가로 받은 돈으로 술 타령이나 하는 인간 쓰레기.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다인의 남편. 무룡이었습니다. 그하하하. 오가. 이놈. 제법 곱상한 년을 데려왔누나. 무룡은 술에 쩔어비틀거리며 다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지독한 술 냄새와 피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다인은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찌하여 양반가의 여식인 자신이 이런 짐승 같은 사내에게 몸을 맡겨야 한단 말입니까?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오가는 돈주머니를 챙기며 비웃듯 한마디를 던지고 사라졌습니다. 잘 살아보거라. 망나니 마누라라고 동네방네 소문다 났으니 도망칠 생각은 말고. 크하하. 남겨진 다인과 무룡. 무룡은 술병을 입에 털어넣더니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다인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뭘 그리 뻣뻣하게 서 있느냐? 오늘이 첫날 밤인데 술이라도 한 잔 따라야 할 거 아니냐?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다인의 하얀 손목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다인은 두려움에 눈물만 뚝뚝 흘릴 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무룡이 갑자기 바닥에 꽂혀 있던 춤칼을 쑥 뽑아들었습니다. 챙그랑 하는 쇳소리가 다인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인연이 내가 망나니라고 무시하는 게냐? 어서 방으로 들어오지 못해. 무룡이 고함에 다인은 쫓기듯 방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방 안 풍경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이불이며 세간살이며 온통 찌든 때가 꼬질꼬질했고 구석에는 다 먹은 술병들이 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사람 사는 방인지 짐승이 우리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무룡은 다인을 구석으로 몰아넣고는 방문을 쾅 닫아 걸었습니다. 어두침침한 호롱불 아래 무룡이 그림자가 거대하게 일렁이며 다인을 덮쳐왔습니다. 그는 징그러운 웃음을 흘리며 다인의 옷고름에 손을 댔습니다. 양반대 규수라. 그 살결은 얼마나 고운지 어디 한번 보자꾸나. 나으리,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다인은 애원하며 뒤로 물러났지만 등 뒤는 차가운 벽이었습니다. 무룡이 뜨거운 입김이 다인의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다인은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어버리리라 결심했습니다. 은장도는 없었지만 혀를 깨무림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인의 저고리를 거칠게 젖히던 무룡이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다인의 목에 걸린 낡은 놀이개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다인의 어머니가 남겨준 유일한 유품이자 다인의 가문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옥놀이개였습니다. 무룡이 눈빛이 순간, 아주 찰나의 순간 흔들리는 것을 다인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칠게 놀이개를 잡아뜯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런 게 무슨 소용이야. 너는 이제 천한망나니의 아내다. 알겠느냐? 무룡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다인을 이부리로 쓰러뜨렸습니다. 다인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치욕과 공포, 그리고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시던 날의 하늘보다, 어머니가 피를 토하던 날의 방바닥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녀 다인을 용서하세요. 저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다인이 입술을 꽉 깨물며 숨을 멈추려던 찰나 갑자기 무룡이 다인의 귀에 대고 아주 낮고 전혀 다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술에 취해 꼬인 혀가 아닌 지극히 차분하고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살고 싶다면 비명을 질러라. 예. 다인이 놀란 눈을 뜨기도 전에 무룡은 다시 짐승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방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쿵, 쿵. 집 전체가 울릴 정도의 굉음이었습니다. 악,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무룡이 눈짓에 놀란 다인은 엉겁결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비명은 담장 너머 어둠 속에 숨어 이 집을 감시하고 있는 누군가의 귀에 생생하게 박혔습니다. 담장 밖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흐흐흐. 양반집 년이 꼴 좋게 되었구나. 조참판 대감께 그리 전해야겠어. 그림자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것일까요? 미친 듯이 날뛰던 무룡이 갑자기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흐트러진 다인의 옷 매무새를 무심하게 툭툭 여며주고는 등 돌려 윗목에 벌러덩 들어 누워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인은 멍하니 찢어진 옷자락을 부여잡고 떨었습니다. 방금 전 그 목소리. 살고 싶다면 비명을 질러라. 환청이었을까요? 아니면 술주정이었을까요? 등을 돌리고 누운 무룡이 등판은 태산처럼 넓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코 고는 소리는 천둥 같았지만 어쩐지 그 소리가 거짓말처럼 들리는 것은 다인의 착각이었을까요? 그렇게 망나니와의 기막힌 첫날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코를 골며 자는 척하는 무룡이 품속에 피 묻은 칼 대신 낡은 서찰 한 통이 소중하게 품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서찰이 억울하게 죽은 다인의 아버지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날이 밝으면 다인에게는 밤보다 더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동네 안악들의 손가락질과 시퍼런 칼날을 씻어야 하는 끔찍한 노동, 그리고 짐승 같은 남편의 진짜 정체를 알아가는 위험한 줄타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숭숭 뚫린 문풍지 사이로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다인은 으슬으슬한 안기에 눈을 떴습니다. 지난밤의 기억이 마치 끔찍한 악몽처럼 느껴졌으나 눈을 뜨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는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뼈저리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일어났느냐? 해가 중천인데 양반댁 마님이라 그런지 잠버릇 한 번 고약하구나. 무룡이었습니다. 그는 벌써 마루에 걸터 앉아 집신을 삼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 서늘하고 낮게 깔린 목소리로 살고 싶으면 비명을 지르라 했던 사내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엉클어진 머리에 눈곱긴 지저분한 망나니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다인은 황급히 이불을 개고 방문을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늦잠을. 됐다. 밥이나 차려라. 쌀독은 부엌 구석에 있고 물은 없으니 길어와야 할 게다. 무룡은 턱짓으로 찌그러진 물동이를 가리켰습니다. 다인은 난생 처음 물동이를 머리에 이어보았습니다. 평생붓과 바늘만 잡았던 고운 손이 거친 질그릇의 표면에 닿자마자 생채기가 날 듯 아려왔습니다. 비틀거리며 살인문을 나서자 동네 어기 우물가에 모여있던 안악들의 시선이 일제히 다인에게 꽂혔습니다. 어머, 저 여자야? 어제 그 망나니 집에 들어갔다는 새색시가. 아이고, 꼴을 보아하니 양반집 규수라더니 헛말은 아닌가 보네. 얼굴이 반반한 게 반반하면 뭐해? 밤마다 피 묻은 칼 옆에 끼고 자야 하는 팔자인걸. 쯧쯧.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수군거림은 비수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다인이 우물가에다가 가자 안악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라도 본 듯 기겁하며 물러섰습니다. 심지어 어떤 안악은 다인이 밥꽂이 나간 자리에
하고 침을 뱉기까지 했습니다. 재수 옴붙을라. 어서 가자. 얘들아. 다인은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히도록 참으며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물이 가득 찬 두레박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손바닥 살점이 벗겨져 나가는 고통 속에 겨우 물동이를 채우고 일어서려던 찰나.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철퍼덕하고 진흙탕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악! 물동이는 깨져 산산조각이 났고 다인의 치마폭은 흙탕물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그림자가 다인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동네 건달 패거리들이 낄낄거리며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호라, 이게 누구신가? 그 천하의 망나니 무룡이 놈이 데려온 마누라 아니신가? 곱다. 고아, 우리 형님 술시중이나 들면 딱 좋겠구먼. 건달 하나가 다인의 젖은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이놈들, 내 마누라 몸에 손대면 그 손모가지를 댕강 잘라 개먹이로 던져줄 테다. 천둥 같은 고함과 함께 무룡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슬퍼런 춤칼이 들려 있었고 눈은 금방이라도 사람을 칠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건달들은 히 소리를 내며 혼비백산 도망쳤습니다. 무룡은 바닥에 주저앉은 다인을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병신같이 칠칠 맞게 물 한 동이 못 길어서 엎어지냐? 밥맛 떨어지게. 그는 다인에게 호통을 치며 깨진 물동이 조각을 걷어찼습니다. 하지만 다인은 보았습니다. 일으켜 세우는 그의 손길이 입에서 나오는 험한 말과는 달리 투박하지만 은근히 조심스러웠다는 것을. 그리고 흙탕물이 튄 다인의 저고리를 보며 그의 눈썹이 찰나의 순간 찌푸려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다인의 지옥 같은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는 것은 예사였고 가장 끔찍한 일은 무룡이 자가복을 빠는 일이었습니다. 죄인의 목을 칠 때 입었던 붉은 옷, 그리고 피가 튀어 딱딱하게 굳은 천들. 그것들을 개울가에 담그면 맑았던 물이 순식간에 시뻘건 핏물로 변해 흘러갔습니다. 흐흐흐. 다인은 빨래방망이를 두드리며 짐승처럼 울음을 삼켰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하며 살아야 하나. 하지만 그때마다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와 병들어 죽어간 어머니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살아야 한다. 다인아, 모질게라도 살아서 내 아비 이 억울함을 풀어다오. 눈물을 닦고 다시 방망이질을 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무룡은 여느 때처럼 술에 취해 들어와 코를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인은 잠이 오지 않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방 안의 술 냄새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런데 헛간 쪽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으, 삭, 스으, 삭. 마치 바람을 가르는 듯한 아주 미세하고 예리한 소리였습니다. 다인은 숨을 죽이고 헛간문 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분명 술에 쩔어 골아떨어졌어야 할 무룡이 촛불 하나를 켜두고 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낮에 보던 흐리멍덩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매섭고도 정갈한 마치 득도한 무인의 눈빛처럼 깊고 고요했습니다. 무룡은 거대한 망나니 칼을 들고 허공을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휘둘렀습니다. 그 동작은 춤사위처럼 부드러웠으나 칼끝이 지나간 자리의 촛불은 꺼지지 않고 불꽃만 반으로 갈라졌다가 다시 붙었습니다. 경이로운 검술이었습니다. 사람이 목을 거칠게 내려치는 백정이 칼질이 아니었습니다. 저것은 살수의 검이 아니라 활인검. 다인은 어릴 적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칼로 베지 않는다는 이야기. 무룡은 지금 무엇을 연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때 무룡이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문 쪽을 향해
나직이 말했습니다. 쥐새끼처럼 훔쳐보지 말고 들어오너라. 다인은 화들짝 놀라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무룡은 칼을 내려놓고 차가운 눈으로 다인을 쏘아보았습니다. 보았느냐? 네, 나으리. 허나, 어찌하여? 무룡은 한숨을 푹 쉬더니 옆에 있던 오리령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술 냄새가 났지만 그는 전혀 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미친 개 망나니라 부르지. 돈만 주면 누구 목이든 신나서 자르는 백정놈이라고. 무룡이 쓴 웃음을 지으며 칼날을 어루만졌습니다. 허나 이 칼에도 눈이 있다. 죄 없는 자의 피는 거부하고 죽어 마땅한 자의 피만 원하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럼 지금까진 나으리가 배웠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다인의 물음에 무룡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인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 다인의 겁에 질린 얼굴이 비쳤습니다. 내 앞이 이진 사형감. 다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다니. 내 칼에 죽을 뻔했었지. 3년 전 영모 누명을 썼을 때. 그게 무슨. 다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옥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형장에 서기도 전에 모진 고문으로 돌아가셨다고. 사람들은 옥사라 알고 있지만 사실은 조참판 그놈이 내게 은밀히 지시를 내렸었다. 옥에서 몰래 목을 베어 자살로 위장하라고. 허나 난 베지 않았다. 무룡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칼에 숨통을 끊는 척하며 혈도만 눌러 기절시켰지. 시체실로 옮겨진 뒤 몰래 빼돌리려 했으나 이미 고문독이 너무 깊게 퍼져 있어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영감님은 내 등 뒤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며 부탁하셨지. 홀로 남을 딸아이를 지켜달라고. 다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하수인인 줄 알았던 이 사내가 사실은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킨 은인이었다니. 그리고 자신을 이 지옥 같은 망나니 집으로 사들인 것도 탐욕스러운 오가의 소나귀에서 빼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저를 구해 주시오. 다인이 흐느끼며 묻자 무룡은 다시 거친 말투로 말을 돌렸습니다. 시끄럽다. 은혜 갚는 셈치고 걷어준 것이니 착각하지 마라. 그리고 이 사실을 입 밖에 냈다간 내 목부터 칠 것이다. 알겠느냐? 무룡은 획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나가기 전 툭 하고 다인의 무릎 위에 무언가를 던졌습니다. 하얀 종이에 쌓인 그것은 짓무른 손에 바르는 귀한 호랑이 기름 연고였습니다. 다인은 연고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이라 생각했던 이곳에 자신을 지켜주는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짐승이 탈을 쓴 저 사내의 진짜 얼굴을 보고 싶은 알 수 없는 설렘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다인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주눅든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정갈하게 머리를 빗고 찢어진 무룡이 옷을 꼼꼼하게 기웠습니다. 빨래터에 나가서도 안악들이 욕을 하건 말건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핏물을 씻어냈습니다. 하루 만에 도끼가 올랐네. 올랐어. 안악들이 수군거렸지만 다인은들은 채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은 망나니가 아니다. 내 남편은 의인이다. 그 믿음 하나가 다인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당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거만하게 부채질을 해대는 사내. 바로 아버지 이원수 조참판의 신복인 마르모가였습니다. 오가는 마당에 널린 빨래를 지팡이로 툭툭 건드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이, 무룡이 잘 지냈는가? 새색시 데리고 사는 재미가 쏠쏠한가 보이? 방에서 자다 깬 척 나온 무룡이 하품을 하며 대꾸했습니다.
아이고, 오가나을이 아니십니까? 누추한 곳엔 어인일로. 어인일은 무슨? 대감마님께서 특별한 일감을 하나 주셨네. 이번엔 아주 거물이야. 실수하면 자네 목이 달아날 수도 있어. 오가가 무룡에게 서찰 하나를 건넸습니다. 무룡이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으나 곧바로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서찰을 받았습니다. 헤헤, 걱정 마십시오. 제 칼이 좀 잘 듭니까? 누구 목이든 깔끔하게 쳐드리지요. 오가는 다인을 힐끗 쳐다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나저나 색시가 하루 사이에 때깔이 좋아졌네. 밤일 솜씨가 좋은가 봐. 크하하. 오가가 사라지자 무룡이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서찰을 펼쳐 읽어내려갔습니다. 종이를 쥔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인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나으리, 무슨 일입니까? 무룡은 대답 대신 서찰을 구겨주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놈들이 기어이 선을 넘는구나. 이번에 배라고 한 목이 누구인지 아느냐? 무룡이 입에서 나온 이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인도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청백리이자 현재 유배를 가 있는 전대사 헌영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을 죽이라니요. 이분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죄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다. 놈들에게 방해가 되면 죽이는 게지. 허나 무룡이 벽에 걸린 춤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서린 것은 살기가 아닌 비장한 결이었습니다. 내 이번에는 참지 않을 것이다. 내 칼이 사람을 살리는 살인검인지 놈들이 목을 치는 살인검인지 보여줄 때가 되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살인문이 걷어차이 드절리며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망나니 무룡은 듣거라. 내 놈이 역적의 딸관에 통하여 모반을 꾀한다는 고변이 들어왔다. 당장 저놈과 적의 집을 포박하라. 함정이었습니다. 오가는 일감을 주는 척하며 무룡과 다인을 한꺼번에 엮어 죽이려는 이중덫을 놓았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들이닥친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다인은 비명을 질렀고 무룡은 맨손으로 포졸 하나를 쳐내며 다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 마누라 터럭 하나라도 건드리면 이 나라는 오늘부로 피바다가 될 것이다. 무룡이 포효가 망나니의 집 앞마당을 뒤흔들었습니다. 과연 칼없는 망나니와 가녀린 교수는 이절체절명이의 길을 어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이놈, 감히 관군에게 주먹질을 해? 여봐라, 저 미친 개망나니 놈을 당장 오라줄로 꽁꽁 묶어라. 적의 집년도 함께 끌고 가. 포졸대장이 호통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평화롭던 초가삼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지요. 다인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거친 손길에 떠밀려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무룡이 짐승처럼 포효하며 달려드는 포졸들을 쳐내고 다인 앞을 막아섰지만 중과부적이라 했던가요. 10여 명의 포졸들이 때로 달려들어 그물과 몽둥이로 무룡을 짓누르니 천하장사라 해도 당해낼 재간이 없었더랬지요. 이놈들, 내 마누라 몸에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 무룡은 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채로도 제 몸 아픈 줄은 모르고 오직 다인만 걱정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처절한 모습이 어찌나 애처롭던지 담장 너머로 구경하던 동네 강아지마저 꼬리를 내리고 낑낑거릴 정도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굴비 엮이듯 오라줄에 묶여 관하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다인의 고운 손목에는 시퍼런 멍이 들었고 무룡이 이마에서는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져 내렸지요. 마을 어귀를 지날 때였습니다. 소문을 듣고 몰려나온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것 봐, 저것 봐. 망나니가 재성질 못 이기고 사람을 쳤나 보네. 아이고, 저 새색시는 무슨 죄야. 들어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관아 구경을 가. 쯧쯧.
역시 피는 못 속인다고 역적의 딸이라더니 서방이랑 짜고 무슨 흉계를 꾸민 게지. 사람들이 말은 비수보다 날카롭게 다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다인은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 땅만 보고 걸었습니다. 눈물방울이 흙바닥에 툭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옆에 서걷던 무룡이 밧줄에 묶인 몸으로 다인 쪽으로 바짝 붙더니 사람들이 던지는 돌멩이 하나를 제드로 툭 받아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꽤 큰 돌멩이였는지 무룡이 입에서 단말마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인이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무룡은 아픈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씩 웃으며 다인에게 속삭였습니다. 고개 숙이지 마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고개를 숙여. 당당하게 앞만 보고 걸어라.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태산 같은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다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내는 지금 밧줄에 묶여 끌려가는 죄인이 아니라 제 아내를 지키기 위해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는 장수와 같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 든든함에 다인은 왈칵 쏟아지려던 눈물을 꾹 참고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들어 떨했습니다. 관아에 도착하자마자 살벌한 풍경이 그들을 맞아했습니다. 형틀 주위에는 붉은 옷을 입은 형방과 포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고 대청마루 높은 곳에는 고을사또가 거만하게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원수, 조참판의 아수인 마르모가 놈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서 있었지요. 사또 나으리, 저놈들입니다. 저망나니 놈이 역적의 딸과 작당하여 민심을 어지럽히고 나아가서는 나라를 뒤엎으려는 역모를 꾀했다는 소문이 바다합니다요. 오가가 간사한 혀를 올리며 거짓 고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사또는 귀찮다는 듯 하품을 쩍 하더니 탁자를 탁 치며 호토를 쳤습니다. 네 이놈들, 듣자 하니 죄질이 아주 고약하구나. 역적의 여식이 망나니 집에 숨어들어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다지. 어서이 실직고 하지 못할까. 다인은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나서며 외쳤습니다. 사또 나으리, 천부당 만부당하옵니다. 저는 그저 빚 대신 팔려온 힘없는 아낙일 뿐이옵니다. 영모라니요. 어찌하여 죄 없는 덱서에게 이토록 끔찍한 누명을 씌우시나이까. 어허, 전연이 주둥이가 살아있구나. 여봐라, 전연의 주리를 틀어라. 뼈가 으스러져야 바른 대로 볼 테냐. 사또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포졸들이 다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다인의 양다리 사이에 굵은 줄이 틀 몽둥이가 끼워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다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대로라면 다리는커녕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들 판이었습니다. 포졸들이 몽둥이를 비틀기 시작하자 뼈가 뒤틀리는 끔찍한 고통이 다인의 전신을 강타했습니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고통에 다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갈 때였습니다. 멈추어라. 관아 전체가 떠나갈 듯한 천둥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우렁차던지 주리를 틀던 포졸들이 깜짝 놀라 몽둥이를 놓칠 뻔했더랬지요.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무룡이었습니다. 오라줄에 묶여 무릎 꿇려 있던 그 망나니 무룡이 말입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술에 쩔은 동네 바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려보는 맹수처럼 시퍼렇게 날이선 살기가 사또와 오가를 향해 뿜어져 나오고 있었지요. 사또, 내 마누라 다리에서 몽둥이 치우시오. 안 그러면 오늘 이과나 마당이 피바다가 될 것이오. 사또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허, 저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오라줄에 묶인 주제에 감히 협박을 해? 여봐라, 저놈의 주둥아리를 매우 쳐라. 형방이 곤장을 들고 무룡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무룡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를 말아 올리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지요. 협박. 아니, 이것은 경고다. 내 손에 칼이 없다고 해서
내가 사람을 못 죽일 것 같으냐?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드드 뚝. 무룡이 몸을 한번 크게 비틀자 굵은 오라줄이 마치 썩은 집 나기처럼 툭툭 끊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있던 포졸들이 소리를 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뼈와 근육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고수만이 할 수 있는 내공이었지요. 자유가 된 무룡은 순식간에 형방이 곤장을 뺏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속도로 휘둘렀습니다. 파바박. 다인의 다리를 조이고 있던 주리틀 몽둥이가 무룡이 일격에 산산조각이 나며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깍. 사또는 너무 놀라 의자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고 오가는 사색이 되어 기둥 뒤로 숨었습니다. 무룡은 부서진 몽둥이 조각을 밟고 서서 다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의 손길은 다인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한없이 따뜻했으나 사또를 바라보는 눈빛은 지옥불처럼 뜨거웠더랬습니다. 잘 듣거라. 나는 사람이 목을 친 망나니 무룡이다. 내 평생 수천 명이 목을 베었으나 죄 없는 자의 피는 단 한 방울도 묻히지 않았다. 헌데 내 놈들은 국록을 먹는 관리라는 작자들이 죄 없는 여인을 고문하고 죽이려 드느냐? 무룡이 한 발짝 앞으로 내딛자 수십 명의 포졸들이 10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기세가 대군을 호령하는 장군감이었기 때문이지요. 내 오늘 이 더러운 관아의 법도를 내 방식대로 고쳐주마. 사람 목이 어디가 급소인지, 어디를 베어야 고통 없이 죽는지, 아니면 죽지 않을 만큼만 고통스럽게 살려두는지 내가 아주 잘 알거든. 무룡이 바닥에 떨어진 포졸의 창을 툭 차올려 손에 쥐었습니다. 창끝이 정확하게 사또의 목울대를 겨누었습니다. 오가, 내 놈이 조참판에게라는 건 온 동네 개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내 놈이 꾸미니 연극. 그 끝이 어찌 될지 궁금하지 않으냐? 숨어있던 오가가 덜덜 떨며 소리쳤습니다. 저놈 잡아라. 역적이다. 반란이다. 저놈을 죽여. 하지만 포졸들 중 누구도 섣불리 덤비지 못했습니다. 무룡이 내뿜는 살기가 관아 마당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때 다인이 무룡이 옷자락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멈추십시오. 하지만 무룡은 다인의 손을 꽉 잡아주며 그녀의 귀에만 들리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때가 되었다. 놈들이 제 발로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밀었으니 이제 씹어먹을 일만 남았어. 그리고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그것. 칼도 아니요. 창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낡고 투박하지만 범상치 않은 문양이 새겨진 조그마한 패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무룡이 외침에 사또가 실눈을 뜨고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뭔지 몰라 어리둥절하던 사또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흰자위가 뒤집힐 정도로 경악을 금치 못했지요. 마패. 그것도 오마패. 그렇습니다. 단순한 암행어 사출두가 아니었습니다. 5마리의 말이 그려진 왕이 특명을 받고 내려온 최고 위직어사만이 지닐 수 있다는 오마패가 무룡이 손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관아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포졸들은 들고 있던 창을 떨어뜨렸고 사또는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오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오줌을 지리고 말았지요. 상감마마의 여명을 받들고 내려온 금부도사가 바로 나다. 썩어 빠진 탐관오리들과 조참판의 비리를 캐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망나니 행세를 해왔거늘 내 놈들이 제명을 재촉하는구나. 무룡, 아니 금부도사 이무룡이 호통이 떨어지자 다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술에 쩔어 코를 골던 그 망나니 남편이
피 묻은 칼을 씻어주던 그 투박한 사내가 임금미 매명을 받은 고관대작이라니요. 여보하라. 당장 관아의 문을 걸어 잠그고 저 사또놈과 오가놈을 포박하라. 한 놈도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어안이 벙벙해 있던 포졸들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그들은 서슬퍼런 폐의 위험 앞에 납작 엎드리며 방금까지 모시던 사또와 오가에게 창끝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무상함이요. 인과응보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지요. 한양에 있는 거악. 조참판이 이 소식을 듣는다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관아 마당에 무릎 꿇린 오가놈이 공포에 떨면서도 독사 같은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보자. 대감 마님께서 하시면 너희들은 끝이야. 무룡은 다인을 돌아보며 씩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이제껏 보았던 그 어떤 미소보다 듬직하고 환했더랬지요. 부인, 많이 놀랐소. 이제 시작이요. 내 진짜 칼춤은 한양 바닥에서 추게 될 것이니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으나 다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지난밤 관아를 뒤집어 놓고 나온 뒤 무룡은 더 이상 술냄새 나는 망나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갓을 쓰고 도포를 갖춰 입은 위엄서린 금부도사의 모습으로 다인 앞에 섰습니다. 마리에서 다인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에는 따스한 연민과 굳은 의지가 함께 서려 있었지요. 부인, 많이 고단할 것이오. 허나 조금만 더 참아주시오. 한양에 당도하는 즉시 조참판의 목을 치고 장인 어른의 누명을 벗길 것이니 다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조참판은 교활하기가 늙은 여우와 같아서 단순히 증언만으로는 그를 잡아 넣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물증. 그것이 없으면 오히려 무룡이 역공을 당해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나으리, 저도 할 일이 있습니다. 다인의 단호한 목소리에 무룡이 고삐를 당겨 멈춰섰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조참판의 집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안 돼요. 그곳이 어디라고? 제 발로 사지에 들어가겠다는 거요? 무룡이 펄쩍 뛰었지만 다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으리는 어명을 받들어 정문으로 당당히 들어가십시오. 허나 놈은 분명 꼬리를 자르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었을 겁니다. 안채 깊숙한 곳, 남정네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숨겨둔 장부나 독약. 그것을 찾을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무룡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인의 결연한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깨닫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단도 하나를 꺼내 다인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약조하시오. 위험하면 즉시 도망치겠다고. 내 목숨보다 부인의 목숨이 더 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그렇게 두 사람은 한양도 성문 앞에서 짧은 이별을 고하고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다인은 머리에 쓴 장옷을 깊게 눌러 쓰고 수많은 인파 속에 섞여 조참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으나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의 원통함을 되새기며 이르락 물었습니다. 마침 조참판의 집은 잔치 준비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조참판의 늦둥이 아들이 돌을 맞이하여 온갖 산의 진미를 차리고 고관대작들을 불러 모으는 날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뇌물로 들어온 비단과 쌀가마니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부엌에서는 일손이 부족해 난리가 난 상황이었지요. 거기 못하는 년이냐?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이리 와서 전이라도 붙여. 부엌 어멈이 다인의 행색을 훑어보더니 다짜고짜 소쿠리를 안겼습니다. 다인은 재빨리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네, 삭바느질이라도 할까 하여 왔는데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다인은 부엌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연기가 자욱한 부엌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인은
그 소란안을 틈타 안채 이동태를 살폈습니다. 하인들의 수군거림 속에 중요한 단서가 있을 터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대감마님 성정도 참. 그 귀한 인삼을 굳이 사랑방 뒷벽에 숨겨두고 드신다니. 쉿, 조용히 해. 그게 어디 인삼뿐이겠어. 듣자 하니 명나라에서 온 비싼 약재랑 임금님도 모르는 문서들이 거기다 있다던데. 찬모들이 쑥덕거림이 다인의 귀에 쏙 박혔습니다. 사랑방 뒷벽. 다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랑방은 조참판이 기거하는 곳이자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잔칫날이라면 술과 흥에 취해 경계가 느슨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사랑방 쪽에서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생들의 웃음소리와 사내들의 껄껄거리는 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다인은 술상을 나르는 아이에게 짐짓배가 아픈 척하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배가 너무 아파서 그러니 이 술상 좀 대신 들어다 주련? 대신 내가 할 설거지를 다 해주마. 아이는 귀찮은 설거지를 면한다는 생각에 얼씨구나 하고 술상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틈을 타 다인은 은밀하게 몸을 숨겨 사랑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조참판의 저택은 미로처럼 복잡했습니다. 곳곳에 사병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다인은 어릴 적 아버지 심부름으로 몇 번 와보았던 기억을 더듬어 개구멍과 새끼를 이용해 사랑방 뒤편 하단에 도착했습니다. 사랑방 창호지문 너머로 조참판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밀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 망나니 놈이 사라졌다고? 오가 그 멍청한 놈이 이를 그르천구먼. 소름 끼치는 목소리. 조참판이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대감, 어차피 놈은 천한 망나니일 뿐입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없애면 그만이지요. 아닐세. 뭔가 찜찜해. 그놈이 보통 놈이 아니라는 소문이 있어. 혹시 모르니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뒷벽을 얼어낼 테니 준비하게. 다인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바로 지금 찾아내야 했습니다. 잠시 후 밀담을 나누던 사내가 방을 나가고 조참판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술에 취했는지 끙 소리를 내며 골아떨어진 듯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다. 다인은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기이, 경첩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으나 다행히 풍악 소리에 묻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다인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벽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참모들이 말했던 사랑방 뒷벽. 겹보기에는 평범한 족자가 걸려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인은 족자를 조심스레 들어 올렸습니다. 벽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순간 절망감이 스쳤으나 다인은 포기하지 않고 벽면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손끝에 미세한 틈새가 느껴졌습니다. 양반가가 구이 비밀장 치르려는 법은 아버지에게 배워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특정한 문약을 누르자 달칵하는 소리와 함께 벽의 일부가 회전문처럼 돌아갔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인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속에는 붉은 도장이 찍힌 문서 뭉치와 새하얀 가루가 든 약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서를 펼쳐본 다인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그것은 조참판이 오랑캐들과 내통하며 군사기밀을 팔아넘긴 내역과 정적들을 흡살하기 위해 사용한 비소의 출처가 적힌 살생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 맨 위에는 다인의 아버지 이진사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인은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손으로 틀어 막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저 악마 같은 조참판을 단죄할 수 있습니다. 다인은 상자를 치마폭에 감싸 안고 서둘러 방을 빠져나가려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등 뒤에서 들려온 서늘한 목소리에 다인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잠든 줄 알았던 조참판이 개슴츠레한 눈을 뜨고 다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술 기우는 온데간데 없고 독사 같은 눈빛만이 번들거렸습니다. 도둑 고양이 한 마리가 겁도 없이 내 방에 들어왔구나. 내 손에 든 게 무엇이냐? 조참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벽에 걸려 있던 장검을 뽑아들었습니다. 스르릉. 날카로운 쇳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알랐습니다. 다인은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벽이었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조참판이 칼을 겨누며 다인의 얼굴을 유심히 뜯어보았습니다. 호롱불빛에 다인의 창백한 얼굴이 드러나자 조참판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가만, 낯이 있구나. 그 눈매, 그 콧날. 설마 조참판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기억해낸 것입니다. 자신이 모함하여 죽인 이진사의 딸. 한때 도성에서 가장 아름답다 소문났던 그 여인을 말입니다. 이진사의 딸 연희로구나. 죽은 줄 알았더니 제 발로 호랑이 굴에 기어들어오다니. 그하하하. 조참판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그는 칼끝을 다인의 목에 들이대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아비를 따라가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내 오늘 너를 베어 후환을 없애주마. 절체절명 이 순간 다인은 무룡이 주었던 단도를 품속에서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무예를 익힌 무관 출신의 거구였고 다인은 가녀린 여인이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요? 배십시오. 다인이 고개를 꼿꼿이 들고 조참판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에 조참판이 멈칫했습니다. 뭐라, 나를 베면 당신의 그 추악한 비밀이 영원히 묻힐 것 같습니까? 이미 당신의 목을 노리는 칼날이 이 집 대문 앞까지 와 있습니다. 무슨 언소리냐? 금부도사의 무룡. 그분이 바로 내 지압입니다. 지금쯤 임금님의 어명을 받들고 당신을 잡으러 오고 있을 것입니다. 다인의 외침에 조참판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망나니 무룡이 금부도사라니. 그 천한 것이. 순간적인 혼란에 빠진 조참판의 틈을 타 다인은 품속에 있던 단도를 꺼내 조참판의 팔을 그었습니다. 으악! 조참판이 비명을 지르며 장검을 떨어뜨렸습니다. 다인은 그 틈을 타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전연 잡아라. 첩자다. 전연을 죽여라. 조참판의 고함 소리에 집안에 있던 사병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수십 개의 횃불이 다인을 향해 좁혀왔습니다. 아픈 사병들이 막아선 담벼락. 뒤는 독이 오른 조참판. 독 안에 든 쥐꼬리였습니다. 다인은 상자를 품에 꼭 안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병들이 창끝이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싶어 눈을 질끈 감으려던 그때였습니다. 쾅! 거대한 굉음과 함께 조참판 집의 대문이 산산조각나며 날아갔습니다. 자욱한 먼지 속에서 말한 필이 번개처럼 뛰어들어왔습니다. 마리에는 붉은 관복을 휘날리며 서슬퍼런 칼을 든 사내가 타고 있었습니다. 네 이놈들, 감히 누구 앞을 막아서느냐. 천지를 뒤흔드는 호통소리. 그것은 다인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사람. 무룡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룡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로 수백 명의 금부나졸들이 횃불을 들고 쏟아져 들어오며 조참판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어명이다. 역적 조태식과 그 일당을 모조리 포박하라. 무룡이 외침에 사병들은 얼어붙었고 팔에 피를 흘리며 쫓아나온 조참판은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습니다. 말에서 뛰어내린 무룡은 순식간에 다인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는 사병들을 단숨에 제압하고 떨고 있는 다인을 와락 끌러 안았습니다. 늦어서 미안하오. 부인, 정말 미안하오. 무룡이 품에서 느껴지는 거친 심장박동과 익숙한 땀 냄새. 다인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며 품에 안고 있던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나으리,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원통함과 놈의 죄상을 밝힐 증거를. 무룡이 상자를 받아들고 조참판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번에는 진짜 망나니의 눈빛보다 더 무섭게 빛났습니다. 산 사람을 죽이는 살기가 아닌 악을 멸하려는 심판자의 눈빛이었지요. 조태식, 내 놈이 내 칼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무룡이 천천히 칼을 뽑아들고 조참판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참판은 뒷걸음질 치다 기둥에 부딪혔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섰던 자의 비참한 몰락이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요? 조참판이 갑자기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사악한 웃음을 지으며 외쳤습니다. 이 무룡, 내 놈이 나를 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걸 보고도 조참판의 손에 들인 것은 다름 아닌 면사철권이었습니다. 선대왕에게 하사받은 것으로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죽음만은 면할 수 있다는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지요. 그낡은 철권을 쥔 조참판의 얼굴에 다시금 오만방자한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이하하하, 이 무룡, 내 놈이 아무리 금부도사라 한들 선대왕께서 내리신 이 철권을 무시할 텐가. 나를 죽이려면 내 목이 아니라 이 철권을 내리신 왕실의 권위를 먼저 배워야 할 것이다. 주변을 포위한 금부나졸들이 멈칫했습니다. 면사철권의 위력은 실로 대단하여 감히 칼을 들이댔다가는 역모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참판은 승기를 잡았다는 듯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인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계집, 그 상자를 이리 내놔라. 그러면 내년의 목숨만은 살려주마. 다인은 상자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지만 주먹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왕실의 법도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무룡이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룡이 하늘을 향해 고개를 젖히고는 미친 사람처럼 껄껄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하하하, 면사철권? 면사철권이라.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처연하고도 서늘하던지 조참판의 미소가 서서히 일그러졌습니다. 미쳤느냐? 무엇이 우스워? 무룡이 웃음을 뚝 그치고 번뜩이는 눈빛으로 조참판을 쏘아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허리춤으로 내려가더니 낡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붉은 피가 묻은 너덜너덜한 상소문이었습니다. 내 놈이 믿는 그 면사철권이 과연 백성이 피눈물보다 무거울까? 그게 무엇이냐? 내 놈이 내 아내의 아비인 이진사 영감을 고문하여 죽일 때 영감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며 내게 남기신 혈서다. 그리고 여기에는 내 놈이 오랑캐에게 나라를 팔아먹으려 했던 결정적인 증거가 담아있지. 무룡이 다인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다인은 망설임 없이 품에 안고 있던 나무 상자를 무룡에게 건넸습니다. 무룡은 상자 속의 장부를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 장부와 이 혈서가 합쳐지면 내 놈은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매국노가 된다. 선대왕께서 면사철권을 내리신 것은 충신에게 내린 것이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에게 내린 것이 아니다. 무룡이 우렁찬 호통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여봐라. 면사철권은 왕실인 해이나 매국은 천하의 대죄다. 내금 부도사의 직을 걸고 명하노니 저 역적 조태식을 당장 포박하라. 만약 저항한다면 그 자리에서 베어도 좋다. 예. 나졸들이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참판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가 믿었던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진 것입니다. 아, 안 돼. 이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오가 어딨느냐? 사병들아. 못들 아느냐? 조참판이 발악하며 칼을 휘둘렀지만 이미 전세는 기울었습니다. 무룡은 춤을 추듯 가볍게 날아올라 조참판의 칼을 쳐내고 단숨에 그의 무릎을 꿇렸습니다. 우지끈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조참판의 비명소리가 조용한 양반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한양도성은 횃불로 된 낮처럼 밝았습니다. 조참판의 집에서 쏟아져 나온 금괴와 쌀가마니
그리고 억울하게 빼앗긴 백성들의 땅 문서들이 관아 마당에 산처럼 쌓였지요. 백성들은 만세를 부르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음 날 정오, 서소 문박 형장, 수천 명의 구경꾼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형틀에 묶인 죄인들은 셋이었습니다. 가운데는 머리가 산발이 된 조참판, 그 옆에는 오줌을 찌르며 벌벌 떠는 마르모가, 그리고 비겁하게 도망치다 잡힌 고을 사또까지 천하의 악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셈이었지요. 북소리가 둥, 둥, 둥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망나니의 칼춤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헌데 이날 칼을 잡은 망나니는 여느 때의 그 술 취한 망나니가 아니었습니다. 깨끗한 무명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사내, 바로 무룡이었습니다. 그는 금부도사의 관복 대신 그가 오랫동안 써왔던 활인거미 주인이자 망나니로서의 마지막 의식을 치르기 위해 형장에 섰습니다. 무룡은 입에 물을 한 가득 머금었다가 칼날이로 푸 하고 뿜었습니다. 물 한 개가 햇살을 받아 무지개처럼 빛났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거대한 춤칼이 허공을 가르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는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번개처럼 예리하게 칼끝이 허공을 찔렀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춤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언혼들을 달래는 씻김 굿과도 같았습니다. 형장 한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나요? 드디어. 무룡이 춤을 멈추고 조참판 앞에 섰습니다. 조참판은 공포에 질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꺽꺽거렸습니다. 살려줘. 제발. 무룡이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승에 가서 내가 죽인 이진 사형감과 수많은 백성들에게 빌어라. 내 칼은 자비가 없으니. 말이 끝남과 동시에 무룡이 칼이 섬광처럼 번쩍였습니다. 서걱,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천하의 권세가 조참판의 목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군중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잔인한 구경거리에 대한 환호가 아니라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통쾌함의 외침이었습니다. 이어 오가와 사또의 목도 차례로 베어졌습니다. 악의 축들이 사라지자 하늘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맑은 소나기가 쏟아져 내려 피 묻은 영장을 씻어내려 떨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한양도성회 곽, 복숭아 꽃이 만발한 언덕 위에 아담하지만 정갈한 기와집 한 채가 들어섰습니다. 마당에는 갓걸음말을 뗀 사내 아이가 아장아장 걷고 있었고 그 뒤를 다인이 흐뭇한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도 핏기 없는 창백함도 없었습니다. 연분홍 치마 저고리를 든 그녀는 마치가 피어난 복사꽃처럼 화사했지요. 여보, 점심상이 다 되었습니다. 다인의 부름에 사랑방에서 책을 읽던 사내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망나니 칼을 잡지 않습니다. 대신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현명한 판관이 되어 붓과 법전을 손에 쥐었지요. 무룡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있던 흉터는 옅어졌고 거칠었던 손은 아이를 안아주는 따뜻한 손이 되었습니다. 무룡이 아이를 번쩍 들어올리며 다인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오늘따라 국냄새가 예사롭지 않구려. 홍내 생이라도 됩니까? 호, 생일은 아니오나 기쁜 소식이 있어 좀 차려보았습니다. 기쁜 소식이라니요? 다인이 수줍게 웃으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복덩이 동생이 생긴 것 같습니다. 무룡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아이를 안은 채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영장에서 칼춤을 추던 그 솜씨 그대로. 하지만 칼 대신 사랑하는 아들을 안고서 말이지요.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다. 그 모습을 보며 다인도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멀리 산자락까지 메아리 쳤습니다.
한때는 핏무릉덩이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위태로웠으나 이제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만개한 두 사람의 인생. 가장 천한 곳에서 시작하여 가장 귀한 행복을 얻은 그들의 이야기는 훗날까지도 저작거리 이야기꾼들에 의해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더랬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칼은 녹이 슬지만 사람을 살리는 칼은 영원히 빛난다. 그것이 바로 망나니의 아내와 피 묻은 칼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이 아니겠습니까?